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은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미중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에이펙 정상회의 소식 짚어보도록 하고요. 한편 종반전에 접어든 국정감사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로 막판까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정치적 참견 시점에서 꼼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복잡한 뉴스 속 한마디 보태고픈 분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이동학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 전문 채널로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속보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됐다. 대미 투자 3,500억 불 중에서 현금 투자는 2천억 불, 년 상한 200억 불로 현금 투자를 하게 되고 연간 200억 불은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 가능한 범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가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보정도 포함키로 한다라는 내용, 또 원리금 상환 전에 한미는 각각 수익률 배분을 5대5로 배분한다. 이 점은 일본과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추가적인 내용은 이따가 또 속보 들어오면은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자동차 관세도 15%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잠깐 박명 교수님 네. 어렵다 이야기 됐었는데 한미 관세 협상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3시간 4시간이 지나도록 비공개 이 정상회담 내용이 소개되지 않았던 배경도 아마 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극적 타결이 된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사이에 그 우리 측의 그 관련 부서 장관들이 미국을 뭐 왔다가 또 며칠 만에 다시 가고 이러면서 아마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긴 했는데 예. 미국 측에서는 거의 타결이 된 듯한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우리 측은 조금 보수적인 접근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막판 조정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 직전에 아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단 모양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특히 만약에 이번을 넘겨버렸다고 한다면 이게 한미 간의 관계라고 하는 전반적인 차원에서도 약간의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핵 잠수함을 거론한다든가 원자력 협정을 거론한다든가 안보 관련한 이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이제 언급이 있었던 걸 보면 종합적인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이 양쪽에 어떻게 뭐랄까 거래가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되고, 그러면서 보면 에이펙 정상 이 에이펙 그 기간에 어떻게 보면 첫 타석에서 가장
큰 홈런을 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그 합의 내용이라든가 또 사실 저 200억 불 연 10년 이제 10년 동안인데 이게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갖고선 좀 논란이 있긴 했었어요. 250억은 상당히 부담이고 200억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담이 될 거고 우리 경제 규모라든가 수준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일단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이번에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은데 곧 이어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핵 잠수함을 이제 언급하면서 중국 잠수함 추적 관련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해낼 수 있느냐가 이제 두 번째 과제로 부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의견도 반영됐습니다만 지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설명을 보면 한미 금융 패키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또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추가 시장 분야는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 방어해냈다. 또 쌀, 쇠고기는 방어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투자 관련된 부분은 최 교수님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측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 수용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이제 250억 불을 이제 8년 동안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150억 불 얘기가 나왔던 거였는데 그 150억 불을 이제 10년 낸다, 10년 분할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거는 타결이 안 된 거다. 그거는 이제 관철이 안 된 거죠. 예. 그 200억 불은 지금 말씀처럼 미국 측 요구가 이제 가깝게 된 것 같긴 한데 내용은 전반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 자막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지금 나오는 거 분명한 건 자동차 관세를 15%로 하기로 했다라든지 그리고 농산물 추가 개방 시장을 방어했다. 방어할 것인다든지 당장 방어가 확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방어가 확정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예. 자막의 내용을 볼 때는. 그리고 대미 투자의 원금 회수 방식도 어느 정도 타결이 된 것 같고 또 이제 타이완과 대비해서 반도체 분야는 이제 불리하지 않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다.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니 해도 아무튼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이게 타결이 된 게 큰 다행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 앞으로 정말 대단히 그 안개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안보 문제, 안보 관련 협정은 좀 이제 합의가 돼 가는 과정이었는데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일괄 발표를 못한다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안보 쪽도 글쎄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처럼 원자로 추진, 그러니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아주 직접 거론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했습니다. 직접 거론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직접 거론한 것이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 거론이 됐다가 비밀리에 추진되다가 이제 공개되면서 이제 멈춘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입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 처음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돼요. 이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안보 문제도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동맹의 현대화 같은 거 이런 개념도 한미가 합의를 했다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강전희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방한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EO 서밋 바로 이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콕 집어서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강력한 협상가다. 조금만 더 강력해도 될 텐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한국이 협조를 해주면 타결을 하고 싶다 이런 의중을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김정관 장관의 실명을 거명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장관급에서 계속적으로 협의가 되는 과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보고받았다. 내가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좀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항상 이제 뭐 미국에 출국을 할 때는 한두 가지 정도 남겨놓고서는 다 협의가 되었다.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갔습니다만 또 입국하는 과정에서는 에이페이 기간까지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좀 이렇게 결국에는 간극을 좁히기 힘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게 200억 달러를 연간 투자한다는 게
게 우리 정부 대한민국 1년 예산이 한 7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로 하면 한 3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거의 5%에 육박하는 비용을 미국에 매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실상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텐데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도 에이펙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특히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자동차 업계에서는 실제로 좀 실적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25%를 이거를 감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좀 내어주면서 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현재 시각 최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동환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설명을 보면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미국 쪽은 경청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무기가 아닌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 반응이 나오기로는 법적인 절차를 검토를 해보겠다. 관세 협상과 이런 안보 협력이 좀 맞물려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물려 있다고 봐야죠. 근데 안보 협상과 관련돼서는 거의 대부분 협상이 완료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개로 봤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들의 경제적 성과나 이런 것들을 더 올리기 위해서 연동되어서 이거를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그나마 좀 선방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덜 뺏기기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처음부터 덜 뺏기기 위한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 처음에 3,500억 불을 현금으로 미국에서 질른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고 말씀 주신 대로 통화 스와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었죠. 그리고 또 야당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3,500억 불 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숫자지만 실제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이런 이제 이 비판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250억 불 뭐 8년 동안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약간 정부에서 이거 협상을 하면서 250억 불은 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깎으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는 150억 불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중간 정도인 선에서 이것이 타결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중간 장치들이 들어갔겠지만 처음부터 약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념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자, 관세 협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내일 KBS 열린 토론에서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감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께요. 네. 국감 내내 이제 여야의 쟁점 연하는 바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였는데 결국 협상은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오전에만 나온다. 오전에만 나와서는 안 된다. 반반 치킨이냐. 오후에도 나와야 된다. 이런 기싸움이 이어졌는데 자, 이 기싸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김현지 현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번에 그 논란이 됐었던 오전만 출석한다라는 안도 사실은 국민의힘 아이디어였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근데 아예 원천 불가를 했던 거는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용산에서는 국회 결정에 따를 것이다라는 말만 원칙적으로 반복을 했고 국회 결정은 사실상 민주당이 하는 건데 그 민주당이 불가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 파토내려는 그 어떤 그 움직임이었다.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앞으로 계속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를 털고 갈 수 있는 거를 결국 이제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낭설일 수 있는 것들을 사실상 확인시켜주는 셈이 아닌가 하는 좀 부담을 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김현지 철벽 방어를 하는 게 이 민주당이 그것도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것에서는 이게 좀 역시 뭔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심을 좀 확인시켜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과 관련해서 여야 간이 공방을 벌이다 결국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김현지 실장이 출석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상대방 패널은 뭐 그래도 마지막에 출석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출석 안 할 것이다라고 내가 장담을 했는데 제가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왔어야 돼요. 나왔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도 나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출석해라. 나중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회 뜻에 따르겠다는 건 차라리 나중이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나가는 쪽에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고 김현지 실장 본인도 나가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뜻에 따르겠다. 국회 뜻은 뭐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방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도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너무 전방위적으로 이제 거의 모든 상임 10개 정도 상임위에서 출석하라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예. 공세에 차서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운영위만 출석을 해서 오전이 됐건 오후가 됐건 근데 오전만 출석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당이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무슨 그야말로 무슨 뭐 치킨 이런 걸 떠나서 증인이 뭐 오전만 출석하고 가는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이제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출석을 해서 운영위와 관련되지 된 게 아니면 답변을 거부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운영이라는 게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따질 게 대단히 많은 게 운영이에요. 운영이가 지금 전 정권과 이 현 정권에 걸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걸 다 같이 따지면 되는 거고 김현지 실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 내에서 운영위와 관련된 것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흠결을 잡아내려고 하겠죠. 여러 가지 의혹을 검증되지 않은 의혹도 제기하고 이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미리 방어망을 치긴 쳤는데 그렇더라도 운영위 관련 사안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게다가 총무비서관 때 출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총무비서관 출석을 안 한 전례가 없어요. 부서실장은 출석한 전례가 역시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강훈식 비서실장은 미리 전부터 이게 예정됐던 인사였다고 합니다만 누가 봐도 그 말을 믿겠어요. 좀 궁색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 국민들은 뭐 지지층들이야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예.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과하게 방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 가서 말이죠.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그 민주당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지도부나 이런 분들이 너무 과하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지지율에 저는 영향을 좋지 않게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김현지 실장의 이제 결국 이 출석이 불발되면서 이게 국민의힘으로서 아주 공세를 취하기 아주 좋은 이슈를 또 하나 준 거예요. 민주당 측에서 말이죠. 근데 네. 이거는 점점 왜 민주당이 이렇게 과도하게 방어를 하는지 그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공방이 국감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최민희 이 가방이 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딸 결혼식과 관련해서 바로 축의금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강전희 전 대변인께 어떤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까? 일단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고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뇌물죄가 있고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이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딸의 혼사가 있었는데 본인 핸드폰에서도 뒤에서 사진 기자가 사진 찍은 것을 보면은 피감 기관들로부터 100만 원 정도씩 그리고 또 뭐 종편 관계자한테 뭐 30만 원 정도씩 이런 것들의 리스트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다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에 이 결혼식에 대해서는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나왔던 게 결혼식 전에 딸의 온라인 청첩장에 카드 결제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뭐 의원들에게 조금 청첩장 나눠줬다. 그리고 지금 또 뒤늦게 밝혀진 거는 비서진들이 국회 사무처에다가 한 20명 정도에게 청첩장 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보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피감기관들 입장에서는 청첩장을 받았는지 실제로 받았는지와는 별개로 결혼에 대해서는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결혼식장에 국회 사랑제에 화환이 한 100여 개 정도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판례가 하나 있어요. 2013년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가 5급 공무원이 있는데 네. 이 자식의 축의금으로 그 본인이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들로부터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전체 합쳐서 몇백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이 있었는데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관리감독기관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축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조금 더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받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하게 하기 위한 의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최민희 의원이 뭐 청첩장 주지 않았다. 그리고 돈을 돌려줬다. 이 돌려준다는 것도 뇌물죄 성립 이후에 말하자면은 형에 있어서 장량 감경을 할 수 있는 사유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형사적으로 처분이 나와야 될 것인데 이게 피감기관들에게는 특히 과방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과방위원장 직에서는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동훈 전 최고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경우에는 환급을 하고 있고 또 최민희 위원장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입장이었는데 지금 바로 이 29일 오늘 현재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몇몇 일간지에서는 사퇴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사퇴까지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 국감이 끝난 이후에 다시 평가가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일단 뭐 국회의원으로서 또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뭐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장소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시기적인 측면, 이 두 가지 비판을 방어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쩌면 뇌물죄 아니냐 혹은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이제 이렇게 걸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간의 관행들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 뭐 결혼하거나 그 자녀들 갔을 때 그런 일들이 피감기관에서 왔던 화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왕왕 벌어지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 타겟이 된 겁니다. 근데 아주 이상하게도 당일날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의 아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양평에서. 김성교 의원은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사진 나오는 거 보니까 피감기관에서 온 화환들이 쭉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일이 지금 똑같이 국민의힘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다뤄야 되냐고 보냐면 단순히 그냥 서로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3년 전에 축의금 금지법 김영호 의원이 발의해 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폐기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라도 다시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다가 뭐 기부도 못하고 혹은 축의금도 못 내고 법으로 그냥 그렇게 다 막아놨습니다. 근데 받는 거는 지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검증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냥 익명으로 봉투에서 넣어서 하면 누가 검증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논쟁이 그냥 단순히 서로를 공격하는 데 쓰이지 말고 그 축의금 금지법이라든가 더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는데 이렇게 좀 귀결이 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박명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축의금 수수 논란을 조사한다라고 또 입장이 나오고도 있고 이 부분도 또 논란입니다. 일각에서는 최민희 의원의 딸이 지난해 결혼을 이미 했었다 이런 또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딸과는 상당히 소원했고 서로가 또 멀리하는 사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선거 때는 지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민희 의원 측에서는 나중에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또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합적으로? 양자역학 공부하시느라 그러셨겠죠 아무래도. 이 출판 기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 출판 기념회도 아마 관련 법안을 누가 발의했을 거예요. 그 철 모르는 아마 초선 의원이 했겠지. 욕 바가지로 먹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연히 통과 안 되지. 예, 아마 그 무슨 뭐 아까 그 축의금 금지법도 마찬가지. 이게 뭐 금지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우리 정치 수준이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할 정도로 지금 퇴행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인들이 두 종류로 좀 나눠졌다고 생각해. 하나는 이게 생계형 정치인들이 생겼고 하나는 셀러리맨형 정치인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는 이때다. 라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직의 이 엄중함이라든가 이 무게감이라든가 이 어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이젠 거의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염치까지도 사라진 상황이 된 거고, 개나 조라 된 거지 결과적으로는. 이건 여야가 따로 있는 문제가 아닌데 최민희 의원이 아주 그 본보기를 제대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는 이런 정치 엘리트들의 그 행태에 대한 국민적인 이 심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여야를 불문하고 뭐 정도 차이지 결국 권력의 문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국민들의 이제 그 관심과 이 판단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욱 전 최고는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또 뭐 이야기해 볼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지금 최민희 위원장과 관련된 이 지금 상황 또 사태가 거론되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이 그 양자역학 얘기를 했었고 양자역학 얘기는 이것과 좀 다른 결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결혼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딸의 결혼을 잘 몰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노무현 정신을 또 거론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성경도 거론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좀 키우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화끈하게 사과를 좀 하든가 그랬으면은 뭐 공격에 이제 고삐가 좀 늦출 수가 있는 건데 왜 엉뚱하게 갑자기 뜬금없이 성경의 얘기인 그건 박수현 의원이 얘기를 했죠. 물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이 옹호한다고 쓴 것도 전 상당히 그 기름을 부은 것 같아요. 그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거였겠죠. 같은 예. 진영이니까.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분도 아마 이제 수석 대변인하고 그러니까 그 진영의 그 논리에 전 상당히 그 구애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박수현 대변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 관행상 돼 왔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국정감사 때 제가 국회에 있어 봐서 알아요.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들이 볼 때 그 상임위원장은요 거의 신입니다. 신. 그러면 우리 일반인이 그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예요. 근데 다 피감기관의 상임위원장의 그 자녀가 결혼한다는데 상임위원장이 아니고 평소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도 국회의원 딸이나 자녀가 결혼하면 뭐 그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봤어요. 옛날에 과거 소시적에 제가 보장할 때 봤던 건데 근데 그거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거 이제 그야말로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처럼 최민희 위원장이 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한 거거든요. 그건 시기가 좋지가 않죠. 아주 적절치 못하고 게다가 장소도 국회에서 했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국정감사를 이용해서 속된 말로 그냥 뭐 좀 결혼을 계기로 좀 자금이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오해가 있을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관행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관행을 끊을 때가 됐다라는 거. 두 번째는 최민희 위원장이 이 사안 말고도 이번 국감 때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켰다든지 예. 이런 거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언론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계속 꼬리를 무는 겁니다. 지금 정치 공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활용 점정을 찍은 게 최민희 의원의 그 해명 아닌 해명,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방어 아닌 방어. 이게 마지막에 저는 끝판왕을 보여줬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과방위원장 사퇴를 안 시키기는 어려울 거다. 이게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이 이렇게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죠. 명분이 별로 없어요. 이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 과방위원장에 대한 거는 민주당이 좀 전향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따르는 게 아까 잠깐 민주당 얘기했었습니다만 그게 정당으로서 도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동욱 전 최고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또 우리 청취자분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최민희 의원이 이 악의적인 공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은 의원은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예를 든 것도 사실 좀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뭐 약간 색깔론으로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동서화합의 어떤 상징처럼 본인의 정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움직이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또 가졌고 왜 자기만 고고한 척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매도당한 측면들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가치로 세운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 길을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모함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지금 대비시켜가지고 노무현 정신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억울함도 있었겠죠. 그 지금 수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뭐 돈을 모으려고 했었다는 등 그건 내심과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해명이 빨리 나오고 혹은 사과해야 될 부분 사과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일단 뒤로 미뤄지면서 노무현 정신을 꺼내다 보니 이게 사안에 맞나? 그리고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것에 거대한 가치를 상대로 싸웠던 정치인의 그 가치를 여기다 들이대는 게 맞나? 이제 그런 부적절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이런 해명보다는 저는 실제로 그 팩트 체크라고 하는 거 국감 이후에 한다고 본인 스스로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건데 아마 뭐 체크해봐야 될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좀 늦어지면 여론 악화나 이런 것들이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박 교수님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신을 제가 오기 전에 한번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최민희 케이스하고 어떻게 연동되나를 봤더니 노무현 정신의 첫 번째는 기득권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지역구도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권위주의의 도전이에요. 근데 최민희 사례가 권위주의의 상징 아닌가 하는 거고 탈권위주의가 아니고 약자 보호예요. 최민희 의원이 약자가 아니죠. 신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인데 이거는 원칙 가기 이전에 이미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보면 뭐 이분이 쉽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민주당에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이러면서 결국 이 권력은 스스로 무너지는 건데 누가 밀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혼자 흔들거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다리를 자르는 식으로 그러면서 결국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거고 그 첫 번째 공동체가 민주당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따라서 민주당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럴 뭐 동인이나 능력이 될런지 의심스럽고 스스로 정리하기는 아마 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감이 말이죠. 조희대 국감, 뭐 김현주 국감 얘기하는데 막판에 완전 최민희 국감이 됐어요. 전혀 민주당이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이제 다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좀 다른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가 탐닉의 정치로 완전히 퇴행하고 있어요. 완전 탐닉과 탐욕의 정치. 아까 셀러리맨 정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되면 선출직가 아닙니까? 이른바 선출 권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300명이 다 그렇다는 얘기,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게 전형적으로 이게 뭐 최민희 의원이 돈 받은 건 다 뭐 이제 그 부추기금 받은 건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안 받은 정치인들도 꽤 있었어요. 아주 굵직한 정치인들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너무 많았어요. 아예 안 알린 사람들도 많아요. 예. 철저히 알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근데 이 언제부턴가 이런 분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민주당 진영 내에서 아주 파워 엘리트예요. 파워맨이에요. 파워맨. 과방위원장이란 측면을 떠나서 그럼 최소한도 자신의 직분이나 자신의 위치, 위상에 대한 철학적인 자각, 윤리적인 소명 이런 것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최소한의 그 윤리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일상적인 장사미사하고 똑같아요. 그 장사미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탐욕스럽고 탐닉하고 이거 뭐 부동산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욕망을 어떻게 제어하냐 이런 다 욕망을 제어할 수 없죠. 예. 근데 적어도 이런 공직자들은 이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고위공직자예요. 이런 분들은 최소한도 욕망을 제어하란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탐욕을 좀 낮춰야죠. 이건 원론 이게 최민희 의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식으로 정치 도끼인 객기냐에 50보 100보예요. 그저 공천받으려고 혈안돼 있고 진영한테 잘 보이고 위상왕 입혀서 공천받으려고 그냥 강성발언하고 극단 유튜브에 출연하고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걸 계기로 정치개혁이 왜 민주당이 안 끊는지 모르겠어요. 그 흔한 정치개혁이 싹 들어왔어요. 원래 진보건 보수건 정치개혁, 국회개혁이 많이 했거든요.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에 정치개혁이다, 국회개혁이다, 정당개혁이다 이런 의제 자체가 사라졌어요. 네. 완전히 여야가 서로 이제 짬짬이하는 이런 식이 되고 말지 않았냐. 제가 총론적이고 개괄적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최창렬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의 국감에서 부각된 이슈입니다. 바로 재판중지법. 민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바로 서울고등법원장의
이 국정감사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강전희 전 대변인께 법조인이시니까요. 네. 재판중지법이 어떤 내용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은 헌법에서 대통령은 이제 재직 기간 중에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추라는 단어에 원래 있었던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하느냐, 이것은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법률가들의 이론만 남아 있었을 뿐이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던 각 재판부가 각각 기일을 추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것은 추후 지정한다는 건데 지금은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대로 각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번에 국감장에서 다시 한번 법원 측으로부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이 재판중지법이라는 것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재판중지법 이전부터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아예 법률로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지금 아까 제가 헌법의 규정에 있어서 판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법적인 이론만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본인들의 유리하게 아예 법률로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정쟁 주간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저희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결국 무죄 주고 공소 취소하려고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 법률로서 계속적으로 뭘 바꾸려는 것 아닌가라는 이 주제들을 김용민 의원이 다시 던져버리니까 무정쟁 주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김용민 의원 지금으로서는 개인의 입장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를 보건대 또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법이 이제 통과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청구도 들어가겠죠. 제기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이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법의 이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이론과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이 법률과 다르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재판에 있어서는 이 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법률은 위헌이 되지만 일단은 이 법률이 있으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추정되어 있는 기일을 다시 제기하기는 좀 어려운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동훈 전 최고께서는 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검토되고 있고 또 논의되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아직 깊게 좀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헌법 84조에서 아까 불소추 특권 얘기하신 건데 이 소추에 관한 해석이 여전히 이제 분분하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거 분분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헌법 84조는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나가는 대통령의 그 기간 동안에 그러한 다른 재판에 불려다니거나 혹은 5천만 국민의 삶이 아니라 본인의 재판에 방어하는 데 공력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조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쓸 수 있는 공력을 재판 불려다니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국가 대외적으로 위신도 있을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뭐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안정성이라든가 권위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84조가 좀 만들어졌다고 보고, 다만 이 사법부에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그 답변도 저는 사실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봐요. 본인이 그걸 판단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법부는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본인들은 대통령까지 다 재판할 수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 그다음에 입법부의 일원들인 국회의원들까지 다 잡아다가 자기들이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때 난입을 했다 혹은 재판 기일 5번 다 잡아놓고 선거 기일 25일 정도 남짓되는데 5일 동안 재판받으러 오라. 그럼 앞뒤로 다 빠지니까 국민들은 범죄자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이라고 하는 것에 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삼권 분립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논란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 민주당이 사법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거 법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 법안은 본회의 앞에 가 있어요. 뭐 논의가 끝난 사안이야. 하냐 마냐만 남은 사안이지. 본회의에 부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뭐 논의 다 끝난 일이죠. 결과적으로 사실상은. 그러니까 이제 하냐 마냐의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고 본다면 더구나 또 사법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건 이제 결과적으로 조희대 사퇴하면 안 할 수 있고 만약 사퇴 안 하고 버티면 할 수 있다라는 언급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좀 쟁점인데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불안한 거냐. 지금이든 퇴임 후든. 두 번째는 이게 과잉 충성 경쟁이냐. 지금 충성 경쟁의 선이 넘어가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부의만 해놓고 지금 그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는 좀 이성적인 판단이 살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기준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선을 넘느냐 아느냐 그 앞에 지금 가 있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선을 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거는 권력은 스스로 무너지는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최 교수님 현실적으로는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임기 중에 재개될 것으로 보는 인식은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을 텐데요. 전 제로라고 생각해요. 제로. 0.001%도 없어요. 100%안 됩니다. 재판은. 이거 여당이 야당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답변에 나선 그 고등법원장인가요? 그 사람도 알 겁니다. 아마. 네. 그 제가 봐도 그 사람은 이제 법률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그거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냥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답은 아닌데 이게 국정감사는 이게 정치행위예요. 다 이게. 이게 뭐 법학자가 법학 논문 발표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고등법원장 이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의 말씀은 썩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이 얘기 하니까 이제 당연히 여권은 민감할 수밖에 없죠. 무슨 뭐가 이렇게 자신이 없느냐라는 차원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자꾸 재판을 거론하니까. 그리고 이 보세요. 지난 6월 3일 날 대선에서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어요. 근데 막 대다수의 거의 모든 국민 유권자들은 아마 100%라고 봐도 되겠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혐의 있는 건 다 알고 찍은 거예요. 이른바 국민 주권주의예요. 이건 그러니까 법치와 정치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과 헌정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법률가 그 어느 고등법원장이 모르겠는데 그분 이번 국감 때 그분의 말이 전 틀렸다고 보지 않지만 이게 어쨌든 국민들이 그걸 알고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선출 권력이에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헌법 84조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냐 이건 아니 법리적인 논쟁이에요. 별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100% 재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각급 법원이 알아서 전부 다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뭐 압력을 받아서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왜냐 국민의 압박이에요. 그건 결국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찍지 않은 국민도 많습니다만 그게 이른바 선출 권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야당에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주장을 하든가 이 짓만 하면 재판 꺼내고 또 이 짓만 하면 재판 꺼내니까 그러면 아예 화끈하게 재판 유지법 만들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주당은 재판유지법 이제 상임위 통과됐잖아요. 지금 본회의 앞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의돼 있는 거잖아요. 상정안. 네. 이거 상정하면 안 돼요. 상정이 많이 통과되잖아요. 위헌 논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위헌 법률 심판 들어갈 겁니다. 헌법소원 말고 법원이 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헌법소원은 개인이 내는 것이고 예.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내는 거니까 저도 위헌 법률 제청 들어갈 공사에 그럼 또 정쟁으로 또 휩싸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은 재판 못 받아요. 안 받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거 놔두면 돼요. 민주당도. 이거 재판유지법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야당은 신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당이 야당한테 명물 주면 안 돼요. 제가 여당 편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부 의미가 없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단언컨대 절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되지 않을 겁니다. 임기 중에는.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들이에요. 이거. 강재 전 대변인 혹시 말씀 있으실까요? 법률 관련된 내용이라.
그렇죠. 이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고 그러면은 그 정치적인 후폭풍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이미지만 강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개인을 위해서 정당이 움직인다는 것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계속 저희 국민의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내란 세력이다. 이런 프레임을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범죄의 혐의점이 있고 피고인인 거잖아요. 피고인과 같이 가고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그리고 아까 이동학 최고께서 말씀하신 그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법률을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동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선하는 날 우리 뭐 방송 3사가 출구조사 하잖아요. 출구조사할 때 심층조사도 같이 했었거든요. 예. 누구를 찍었냐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재판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많은 국민들께서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 수치가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정무적으로 조금 더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욱 전 최고까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제 선거법 관련돼서였거든요. 뭐 633 원칙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보통은 633 원칙을 얘기하려면 당선된 사람이 선거법 위반을 전제로 해서 당선됐을 경우 계속해서 공직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빨리 그것을 털어줘야 된다. 혹은 빨리 죄를 확정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633 원칙을 대법원에서 들고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심, 2심 다 6, 3, 이 원칙 다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패배자였던 사람에게 지금 선거법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사실상 정치검찰의 어떤 올가미를 걸었다고 보는 시각이 민주당에서는 아주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법이 그렇게 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앞으로 대선 주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미리부터 전부 다 고소고발을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국정 불안정성이 한국에는 계속되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정가를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교 교수,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통 이제 민주평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석 부의장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아마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전직 총리가 간 경우는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뭐 적절한 뭐 인사였는지 급에 따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 법녀의 어떤 그 결집 또는 뭐 단결 뭐 차원에서는 뭐 어쨌든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국민통합비서관이 됐고 그분이 예. 아마 그 이게 몇 개월 공석이었을 거예요. 그 논란이 됐던 분이셨던 거죠 아마.
국민통합의 취지에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건데 오히려 우리 이동학 전 최고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굳이 해석하면 선회하면 아마 전향 인사니까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대우와 상징 효과를 통한 통합, 그게 국민 통합인지 저는 사실은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은 예. 국민 통합에 의미를 둔다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최 교수님, 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어떤 자리이고 또 이해찬 전 총리의 수석 부의장 인사, 또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의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인사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제가 평가하는 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평통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수석 부의장은 총리급입니다. 총리급이기 때문에 이해찬 전 총리 된 거 별 문제가 없어요. 별 총리급이군요. 문제가, 네. 그리고 사실 뭐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말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고 이제 총리급이긴 한데 그냥 하나의 그거예요. 그 과거의 경력, 그래서 이제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 또 사회 명망가 이런 분들을 이제 이런 자리에 앉혀서 일반 국민이 잘 모릅니다. 민주평통이라는 아마 존재도 잘 모를 것이고 우리 정치권은 다 알죠. 대단히 그 어떤 그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이 인사는 그렇게 뭐 폄하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이 국민통합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통합비서관도 국민통합을 위한 거니까 허은하 전 대표 전 의원은 보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진보라고 보수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개혁신당 대표도 했고 국민의힘에 있다가 탈당도 그랬으니까. 근데 보수 측은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게다가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국민통합비서관 이 자리는 일단 보수 인사를 쓰겠다 이런 말을 했고, 보수 인사를 해도 이 진보를 너무 속된 말로 까면 그거 뭐 쓰기가 좀 그렇죠. 거시기 하죠. 그야말로.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인사 같아요. 그렇다고 뭐 국민통합비서관이 누가 됐냐고 국민통합이 됩니까? 이 자리 하나 있는 거죠. 뭐 하나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간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가 있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측근 중에서 이화영 씨 있잖아요. 재판을 네. 받고 있는. 이화영 씨가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해찬 전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본인도 나중에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 씨의 혐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북한에 대북 송금을 한 혐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혐의로 쌍방울의 돈이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 전 총리에게 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좀 혐의점들, 뭐 혐의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화영 씨에 대한 사건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찬 총리를 굳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이렇게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이동학 전 최고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재리 전 대변인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생각하더라도 북한 관련된 또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다룰 수도 있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자리에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글쎄요, 보좌진 역할 혹은 뭐 가교 역할을 했다, 약간 변종 연좌제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적절하지 않은 비판 같고요. 그리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일단 민주진영에서는 큰 어른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정치를 쭉 하시는 동안 이 통일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하신 분이고, 또 현업에 있으실 때도 그런 걸 관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금 이 북한과의 어떤 대화 국면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한반도 평화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에서 일종의 뭐 진영들도 모으고 그런 역할들을 좀 담당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뭐 대북 송금 뭐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볼 땐 너무 나간 것 같고요. 네, 지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 이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곳, 박명호 교수께서는 지역으로만 나눠본다면 어디라고 보시는지? 뭐 서울로 봐야 되겠죠. 당장 이 시점으로 본다고. 그래서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BS 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난 25일, 26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요.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긍정이 47.2, 부정이 49%로 나타났고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6.7%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든요. 내년 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서울 여론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결과의 밑바닥에는 지난 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바닥에 깔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 조사들을 다 이렇게 훑어보면 일정한 흐름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또는 기대할 만하다 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긍정 부정 평가가. 근데 서울에서는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효과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보다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국적인 흐름하고 좀 다르게 지금 나타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서울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로 이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시점에서 보면 특히 이제 서울 안에서도 이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서울 강북 지역에서 우리가 왜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반발 심리가 일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또는 최근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을 지금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가 이게 서울을 국민의힘이 지켜내느냐. 민주당이 탈환하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적인 성과가 어떻게 잡혀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아직까지는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 진보적인 층과 이 보수적인 층이 결국 지지층별로 결집한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요. 그런 면에서 아마 서울시 조사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비슷비슷하게 이제 나온 거고 중도에서는 아직 이게 그 어느 쪽으로 이게 중심축이 확 쏠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그 코스피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 주식 불장이 상당 부분 커버해주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이제 또 플러스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이슈가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동산의 그 대책이 실효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내느냐. 이게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을 거거든요. 예.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후를 보던데 그렇게 되면 딱 내년 그 지방선거 즈음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보면 예의주시해야 할 변수. 특히 이제 서울에서 이게 또 경기도하고도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방선거 특히 국힘 입장에서는 사수해야 할 서울 상징성이 큰 서울 선거에 어떻게 보면 오늘 현재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 교두보가 확보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른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서울 기반 약화 민주당에서는 우려할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좀 지켜보면 이 상황은 다른 관세 협상이나 또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충분히 또 상쇄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는지요? 당장 이제 서울 전역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적도 다 묶었어요. 그건 뭐 지난번에 장윤비 변호사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유를. 근데 당장 이제 이 별로 이제 썩 그렇게 긍정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이게 전 서울시장 선거에 그렇게 앞으로 꽤 남았잖아요. 서울시장 선거가 전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결정적일 것 같지가 않아요. 향후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부동산 묘수는 어쨌든 간에 여당에게는 썩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잡힐 기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이 부동산 가격이 구조적으로 이게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정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 되면 아무래도 여당이 불리하겠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10월 15일 날 내놓은 대책, 그 이제 부동산 대출을 줄인 것, 조인 것 이것 때문에 일단 이제 외관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부정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꺾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오른 적은 어차피 오르는 것이고 떨어진 적은 같은 서울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급 대책을 또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사실 공급 대책을 내놔도 그게 실효를 거두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3년 4년 걸리잖아요. 예.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과연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 대책을 내놓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걸 잘 해낸다면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 등의 토지를 잘 이렇게 추출해 내 가지고 거기를 이제 공급지로 선택한다면은 오히려 이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오히려 더 역전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 변수 하나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가 당장 민주당한테 불리하다. 인물에서 좀 오세훈 시장이 좀 딸린다. 뭐 이런 이유로도 당장 단계에서는 불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부동산 변수 하나 가지고 당장 서울시장 선거에 불리하다라는 전망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예. 이동학 전 최고 말씀 듣고 강전의 전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학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각의 분석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서울과 특히 관련해서는 경고등이 들어와 있다. 지금 서울시장으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거론되는 인물로는 박주민, 정원호, 서영교, 또 전현희, 박홍근, 김민석, 강훈식까지 상당히 지금 군흥할거하는 상황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 효과도 있고 부동산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금 이렇게 뭐 적신호가 켜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긴장하고 당연히 이 지방선거는 정권의 뭐 동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 수 없는 선거전을 치러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여론조사도 실제로 제가 로데이터를 보니까 진보 측에서의 응답이 이제 128명, 보수가 228명을 해서 1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가 354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보수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요인은 우리가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영향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성찰적으로 이것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지금 오세훈 후보로 저기는 좁혀져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지금으로서는 뭐 국감도 있고 국감 끝나면 또 예산도 해야 되고 아마 내년 넘어가면서부터 후보군의 윤곽들이 이제 좀 잡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력이 좀 엎어지고 실제로 한 사람으로 이제 결정이 된 경우에는 굉장히 뭐 해볼 수 있는 싸움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세니까 우리가 뭐 별도의 어떤 수를 쓰자 뭐 이런 건 아니고 지금 하는 일을 좀 잘하면서 선거전의 어떤 경선이나 이런 것들 또 공정에 잘 치러내면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본격화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동학 전 최고 해주시는데 자 오세훈 시장도 여유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은 내가 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입니다. 네. 명태균 씨가 국정감사에 등장하면서 상당히 지금 오세훈 시장이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부각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강전희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오세훈 시장에게 이 영향을 줄 변수는 부동산일까요? 명태균일까요? 다 되겠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한 부분들은 예상이 됐던 거죠. 이미 특검으로 가기 전에 처음에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을 때 오세훈 시장 관사라든지 사무실 압수수색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소라든지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은 수사 과정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딱 맞물려 있다라는 증거는 못 찾아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오세훈 시장은 다음 달 초에 어차피 특검에서 명태균 씨와의 대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를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대질이 끝난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내년 지방선거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본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혐의점에 대해서 털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소를 하는 것이 마치 어떤 효능감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정치 특검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결국 기소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 특히 보수층에서는 정치적이라는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특검의 상황에 있어서는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부동산은 이번 11호 대책 같은 경우에는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연말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부동산의 비읍도 이야기
이야기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 주간 통계를 아예 폐지해 버리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나오는 공급 대책에 있어서 민주당 자체에서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의 지금 입지를 조금 더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오늘 최대 이슈는 뉴스는 내일 이 열린 토론이 특별히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루게 될 관세 협상의 결과가 된 분석이 될 텐데요. 끝으로 이 박명 교수님과 최 교수님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오늘로 이제 에이펙 일정은 또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상당히 지금 양호하게 4천을 돌파해서 또 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등락은 있습니다. 관세 협상도 세부적으로 거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11월 1일 다음 달 1일에는 또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상당히 관계 회복이 또 예상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모멘텀이 될까요? 아니면은 상당히 얽혀 있는 정치 이슈에 또 발목이 잡히게 될까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모멘텀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환율 불안을 상당히 진정시킬 효과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증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상당히 그 희석시키는 효과를 넘어서 조금 그 상승 효과까지 부스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문제 이제 내일 또는 이제 곧 공개될 구체적인 그 합의 내용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이제 된 거고 이제 한중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이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이제 한중 정상회담 특히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 잠수함 추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핵 잠수함 필요하다는 식으로 논리 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이건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어찌되었든 동맹의 현대화를 통한 이 어떤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그 두 국가로까지 연결되는 지금 그럼 북한은 지금 아예 미국하고 군축 협상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핵을 가진 걸 전제로 하자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상존하지만 또 강화되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가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최 교수님 저는 이재명, 어떻게 이재명 보시죠? 대통령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여야 정쟁이 더 극단화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의 존재감이 당보다 약간 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평가 많아요, 사실. 특별히 잘못한 건 없습니다만 생각보다 기대 못 미친다. 워낙 여야 정쟁이 강하니까 게다가 뭐 최민희 변수, 김현지 변수 등등 여러 가지. 근데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이 만약 잘 안 되면 상당히 타격이 컸을 거예요. 관세 협상이 잘 됐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외교가 국내 정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거고 특히 이제 보수층들에게는 핵 추진 잠수함을 얘기했다는 게 상당히 중도 보수층에게는 크게 아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전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미국하고 이제 어떻게 협정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걸 강력하게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는 거 미국에 그건 굉장히 외교적인 큰 하나의 그 좋은 한 수였다고 보고 전 결과적으로 이번에 그 한미 정상도 한중 정상회담도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야말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어온 KBS 뉴스에 따르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미국 측도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